우리 무기를 기다려라. 5년 뒤에 주겠다. 이 거만한 통보가 유럽 방산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가격만 싼 후발주자라고, 기술력은 우리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동유럽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계산은 우리가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던 경쟁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차 1000대가 단숨에 계약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우리가 절대 내주지 않던 핵심 기술이 통째로 넘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동유럽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서유럽을 포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독일 연방 방산정책연구소에서 30년간 수석 전략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유럽의 판을 뒤엎었는지 지금부터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2년 2월 미넨 안보회의장 복도는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단 수석 자문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매년 열리는 이 회의는 유럽 안보의 미래를 논하는 최고위급 무대였죠. 그런데 올해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비공개 협상장으로 들어서자 이미 동유럽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획득청 차장 야체크 코발스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으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독일 국방부 차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단도 합류했고 영국 측 인사들도 들어왔어요. 서유럽 주요국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동유럽 방위력 강화 방안 논의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유럽이 우리에게 무기를 구걸하러 온 자리였어요. 야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와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너머로 러시아군 장비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호소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지금 당장 전차와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큰 나라였습니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의 분할 점령당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항상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30만밖에 안 된다고 러시아가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점령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발트의 연안 전체가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표는 수발키 회랑을 언급했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통로인데 러시아가 이곳을 차단하면 발트 3국이 완전히 고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년 같은 이야기였어요. 동유럽은 항상 러시아 위협을 내세우며 서유럽에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소련은 사라졌고 러시아는 이제 경제적으로 유럽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 국가 재정의 핵심이었죠. 그런 나라가 최대 고객인 유럽을 공격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차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당장 대량으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죠. 야체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차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산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4년에서 5년은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5년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야체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5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위협이 코앞인데 5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야체크 차장님 진정하시라고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폴란드는 이미 나토 회원국이고 집단방위 조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안심시키려 했어요. 야체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토 조약 5조가 발동되려면 러시아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그 말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도움이 온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1940년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초련이 쳐들어왔을 때 서방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50년간 점령당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랑스 대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고, 지금은 유럽연합이 있고 나토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리투아니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가 탱크를 만들어주느냐고, 회의장에서 회의만 하면 러시아 전차가 멈추느냐고 쏘아붙였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안보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방산 생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만 해도 냉전 종식 이후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했다고, 이건 유럽 전체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야체크가 비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하고 되물었어요. 당신들은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겠지만 우리는 러시아 옆에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곰이 잠든 것과 죽은 건 다르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유럽 대표단 전원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야체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겠다고, 더 이상 서유럽의 시간표에 맞춰 죽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쾅 하고 닫히는 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저런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동유럽은 항상 감정적이었거든요.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유럽에서 제대로 된 전차를 만드는 건 우리뿐이라고, 동유럽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믿었어요.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유럽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기술력을 대체할 곳은 없었어요. 미국은 자국 물량도 바빴고 아시아 국가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의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거리에는 고급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유럽이었어요. 전쟁 없는 번영의 대륙이었습니다. 동유럽의 공포는 이해하지만 그건 과거에 사로잡힌 망령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대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였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강경해봤자 경제 제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21세기의 법칙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동유럽 안보 불안의 구조적 분석이라고 말이죠.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동유럽의 공포는 과장되어 있고 서유럽의 대응은 적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타자를 치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동유럽은 기다릴 것이고 결국 우리 무기를 살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화를 내도 이 방산 시장의 룰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넨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평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의 우위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를요. 미넨에서 돌아온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 앉아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저는 갓 30을 넘긴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동독과 서독 시민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던 장면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죠. 냉전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면서 대륙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차례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죠. 과거의 적들이 이제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도 체코도 헝가리도 모두 나토에 가입했어요.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일했습니다. 독일 국방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조언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대규모 전쟁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핵무기 시대의 강대국 간 전면전은 공멸을 의미했고, 그래서 아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독일은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동독 재건에 수조 유로가 투입되었고 그 돈은 어디선가 나와야 했습니다. 군대는 가장 먼저 칼을 맞은 분야였어요. 냉전 시절 50만 명에 달하던 연방군 병력은 1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산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량은 냉전 시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때 연간 수백 대를 찍어내던 공장들이 이제는 수십 대를 생산하는 것도 버거워했죠. 숙련된 기술자들은 민간 기업으로 떠났고 하청업체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생산 라인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선택의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전쟁에 쓰던 돈을 복지와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화 배당이라고 불렀어요. 냉전 종식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죠. 프랑스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생산은 사실상 멈췄고 군수공장 상당수가 민수용 제품을 만드는 시설로 전환되었어요. 영국은 더 심했습니다. 챌린저 전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버렸죠. 재가동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어요.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해마다 높여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완공되면서 러시아 가스는 독일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 되었죠. 경제적 상호 의존이 깊어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굳게 믿었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강경한 척해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 수출 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을 잃으면 러시아 경제는 붕괴할 것이었죠. 푸틴이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영토가 무력으로 바뀐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예외적 상황으로 해석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고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계였어요. 푸틴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일탈이지 전면전의 서막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고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제재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21세기 유럽의 방식이라고 저는 자부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저는 과잉 반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옆에서 살아온 역사적 트라우마가 한미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석했죠. 나토가 존재하는 한 러시아가 감히 회원국을 공격할 리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과 토론할 때도 이 견해는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경제 거인이자 외교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고 군사력은 점차 상징적인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전쟁은 이제 외교로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각종 세미나에서 강연했습니다. 2021년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저는 협상용 압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으려고 벌이는 허세라고 분석했죠. 경제 제재의 대가를 알면서 전면 침공을 감행할 만큼 그가 비합리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위넨 안보회의 직전까지도 저는 그 확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회의장에서 동유럽 대표들이 절박하게 호소할 때도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진짜였지만 그것은 과거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 유럽의 안보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야체크가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저는 솔직히 그를 동정했어요. 저 사람은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앞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의 악몽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서유럽인으로서 저는 그런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웠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 창밖으로 슈프레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통일 이후 재건된 베를린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포츠다머 광장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만든 평화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탈냉전 시대 유럽 방산 정책의 성공적 전환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죠. 유럽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외교적 해결과 경제적 통합으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위 산업의 축소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보고서 결론 부분을 작성하면서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정책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동유럽의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것이고 러시아도 결국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의 미래는 밝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고 평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후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지금 당장 긴급회의가 소집되니 출근하라고 말했죠. 저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폭발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키이우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포성이 울렸고 오데사 항구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푸틴이 정말로 전면 침공을 감행한 거였습니다. 경제 제재도 외교적 경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연구소로 향했어요. 베를린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이미 주요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전제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린 거였죠. 소장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쪽, 동쪽, 남쪽에서 동시에 진격하고 있었어요. 벨라루스에서 내려온 기갑부대가 키이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40km에 달하는 차량 행렬이 포착되었죠. 전차와 장갑차와 보급 트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면 끝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전차만 수천 대의 항공기도 수백 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열세였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키이우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40km 행렬은 수도 외곽에서 멈춰섰습니다. 연료가 부족했고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곳곳에서 러시아 전차가 불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는 러시아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분석 결과 러시아군의 작전 조율이 엉망이었어요. 통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부대 간 협조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러시아의 무능함으로 해석했죠. 제대로 된 군대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공략을 포기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전력을 집중했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전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밀 타격 중심의 현대전이 아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하는 구식 포격전이었습니다. 매일 수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시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수주에서 수개월을 소모했어요. 바흐무트라는 작은 도시를 놓고 수개월간 혈전이 벌어졌죠.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21세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쏟아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전차 손실이 하루에 수십 대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만 수백 대가 파괴되었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했죠.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손실은 수천 대에 달했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잃은 전차와 장갑 차량이 2만 대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2만 대라니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소모전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평소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국 군대의 재고를 확인해 봤다고 했습니다. 즉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거의 없다고 인정했죠. 창고에 있는 전차들은 대부분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보고를 했습니다. 자주포와 장갑차 재고가 부족하다고 토로했어요. 영국 대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챌린저 전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다고 재가동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평화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방산 생산 기반을 축소해온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 아래 공장 문을 닫고 기술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만들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회의 중에 한 분석관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은 수십 대 수준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주력 전차가 100대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차가 매달 수백 대씩 파괴되고 있었어요. 유럽의 생산 능력으로는 이 손실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년간 생산하는 양이 전장에서 며칠 만에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영국 분석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고, 정확히 말하면 소모전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던 게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서 포성이 울리고 있을 거였어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고 수천 대의 장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베를린에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 생산 능력을 다시 점검했어요.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탄약 생산량도 부족했고 미사일 재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줄 물건이 없었던 겁니다. 새벽에 커피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았던 걸까 하고 말이에요. 30년간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으며 군대를 줄이고 공장을 닫은 선택이 과연 현명했던 걸까요? 동유럽이 경고했을 때 우리는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문제였어요. 푸틴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우리 판단이 틀린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전쟁을 벌이지 않았을 거라고 합리화했죠. 다음 날 연구소에서 동유럽 지원 방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이 긴급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신들을 노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고 우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미넨에서 야체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5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가 옳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인 전략 실패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시적 상황이라고 전쟁이 끝나면 천천히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유럽의 공포는 여전히 과장된 것이라고 믿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평화로운 거리가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여기는 고요했어요. 저는 그 평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고 전쟁은 동쪽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때 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동유럽 무기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링스압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 회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베를린 국방부 대회의실에 유럽 주요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물론이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회의 주제는 링스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동유럽이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서유럽이 최신형 무기로 교체해준다는 개념이었죠. 독일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소련제 장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폴란드나 체코의 구형 전차를 받으면 즉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방제 무기는 교육에 시간이 걸리니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죠. 그러니 동유럽의 창고를 먼저 비우고 독일이 레오파르트로 보충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 야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 보충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장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죠. 생산 일정을 고려하면 약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체코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이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우리 무기를 내놓으라는 뜻이냐고 따졌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도 합세했죠. 만약 그 5년 사이에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막느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가 작동한다고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야체크가 비웃었습니다. 나토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점령당할 거라고 답했죠. 수발키 회랑이 차단되면 발트 3국은 며칠 만에 고립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차관이 진화에 나섰어요. 일부는 먼저 제공할 수 있다고 양보했습니다. 야체크가 물었죠. 일부가 얼마냐고 우리가 내놓는 게 200대인데 먼저 받는 건 몇 대냐고 따졌습니다. 차관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약 30대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야체크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이건 교환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창고를 비우고 나중에 보충하겠다는 약속만 받으라는 거냐고 따졌죠. 에스토니아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장해제하려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결국 동유럽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리투아니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돕고 정작 우리는 버려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관찰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유럽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5년이 길긴 하지만 어차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진짜였지만 현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죠.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독일 차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구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어차피 선택지가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다고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유럽이 아무리 화를 내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어요.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야체크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즉답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체코와 슬로바키아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돌아올 거라고 유럽에서 제대로 된 전차를 만드는 건 우리뿐이라고 믿었어요. 동유럽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링스압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돕고 동유럽도 결국 더 나은 무기를 받게 되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링스압 프로그램 평가 및 동유럽 대응 전망이었습니다. 핵심 결론은 동유럽의 반발은 일시적이며 결국 서유럽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어차피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2달 후 제 책상 위에 폴란드발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획득청 공식 발표문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K 전차 1000대 규모 계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00대가 맞았어요. K 전차 1000대의 K9, 자주포 600문 이상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동유럽이 아시아 국가에서 무기를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죠. 소장이 숫자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 못한 변수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담당자들이 모두 접속했어요. 화면에는 긴장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링스압 거부에 대한 압박을 피하려고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이 들어갔다고 지적했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계약 조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1년 내 인도 시작 3년 내에 완료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내 인도라니 독일은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1년 만에 준다는 거였어요.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 물량을 정말 생산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작성했던 한국 방산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생산 능력 부분을 확인했어요. K 전차 연간 200대 이상 생산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300문 이상이었죠.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제가 쓴 결론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저가 공급자라고, 기술력은 유럽에 한참 뒤처진다고 적어놨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과소평가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하나가 한국제를 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 무기를 선택할 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에스토니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트 3국도 한국제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까지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브뤼셀에서 긴급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발언했죠. 한국의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압력을 넣느냐고 물었죠.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제 무기가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납기도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위를 잃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주고 있었어요. 빠른 납기와 대량 생산 능력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숫자만 봤습니다. K 전차의 성능 평가 결과가 눈에 들어왔어요.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은 더 저렴했고 납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그날 밤 야체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주지 않는 것을 찾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죠.
우리가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제안했길래 동유럽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 답은 며칠 후 폴란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졌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야체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번역본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저는 첫 문장부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준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술 이전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겨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내용을 계속 읽었습니다. 야체크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부품 현지화도 지원하고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죠. 폴란드가 스스로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소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도 같은 기사를 읽은 상태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했죠.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 자체를 이전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말은 동유럽이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심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이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적했죠. 며칠 후 더 자세한 계약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K 전차의 경우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지만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까지 현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와 합작으로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진행하고 품질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였어요. 브뤼셀에서 또다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기술 이전은 자충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거라고 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가 그런 계산도 못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 프랑스 분석관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독점해서 고객을 영구적으로 묶어두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나눠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체크의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주지 않는 것을 찾았다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동유럽이 원했던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립이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었죠. 우리는 그걸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독점하고 부품 공급을 통제하며 고객을 의존 상태로 묶어두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동유럽이 아무리 돈을 내도 우리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며 파트너로 대우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동유럽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5년을 기다리라던 우리와 1년 안에 주겠다는 한국 사이에서 선택은 명확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물이 샐 거리가 보였어요.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 우리가 통제하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루마니아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한국제 자주포 도입을 발표했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폴란드 하나를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전체를 가져가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저가 공급자라고, 기술력은 유럽에 한참 뒤처진다고 적었었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 K 전차 첫 인도 완료, 루마니아 K9 자주포 배치 시작, 에스토니아 한국제 자주포 도입 결정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동유럽 신규 방산 계약의 60%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였어요. 레오파르트 수주는 급감했고 르클레르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구축해온 시장 지배력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독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유럽 방산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수락했어요.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우리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죠. 30년간 제가 쌓아온 분석과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발언을 시작했죠. 저는 먼저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동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한국제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숫자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1년 내 인도 완료라는 내용이었죠.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제안 방식이 화면에 떴어요. 즉시 납기, 대량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원이라는 4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했죠. 이것들은 우리가 주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자충수 아니냐고,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었다고 대답했죠.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발언했어요. 우리는 동유럽을 영구적인 고객으로 만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고 부품 공급을 통제하며 의존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파트너로 대우했다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무너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 나왔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야체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여유가 느껴졌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말이에요. 야체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서유럽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다고 말했습니다. 5년을 기다리라던 당신들과 1년 안에 주겠다던 한국 사이에서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정말 중요했느냐고 말이에요. 야체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원했다고, 그게 한국이 준 거라고 설명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년간 저는 이 도시에서 유럽의 미래를 분석해왔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우리의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옛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제가 쓴 한국 방산 분석이었어요. 가격 경쟁력만 있는 저가 공급자라고 유럽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적어놨더군요.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야체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다는 그 문장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동유럽을 고객으로 봤고 한국은 파트너로 봤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였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직접 요청한 거였어요. 유럽 방산 시장의 구조 변화와 전략적 함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오랫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가장 솔직한 문장부터 적기로 했습니다. 동유럽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서유럽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썼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신했고 한국이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미넨 안보회의에서 야체크가 절박하게 호소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5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감정적이라고 판단했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링스아 회의도 생각났어요. 200대를 내놓으면 30대를 먼저 주겠다던 우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걸 교환이라고 부르면서 동유럽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어차피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차 1000대와 자주포 600문을 1년 안에 받기로 했죠.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내주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보고서 중간 부분에 한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즉시 납품이 가능한 생산 능력, 기술 이전을 통한 파트너십, 현지 생산으로 가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죠. 특히 기술 이전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유럽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엔진도 변속기도 전자 장비도 모두 우리가 독점했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계속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룰을 따르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기술을 나눴습니다. 폴란드에서 직접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줬죠.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동유럽이 진정 원했던 건 바로 그 신뢰였어요.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꿨다고 적었어요. 우리가 만든 독점 체제가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영구적으로 변했다고 결론 내렸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회신이 금방 왔어요. 잘 썼다고,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칭찬인지 한탄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펼쳐서 다시 읽어봤죠. 한국은 가격 경쟁력만 있을 뿐 기술적으로는 유럽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결론 내렸더군요. 저는 그 보고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기억났어요. 유럽의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동유럽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지금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베를린 거리가 보였습니다. 슈프레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30년간 저는 이 도시에서 유럽의 미래를 예측해왔습니다. 대부분 맞았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기술로 시작해도 결국 신뢰로 끝난다고 썼어요. 우리는 기술만 믿었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게임이었죠. 동유럽은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유럽의 독점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가 유럽의 판을 뒤엎어 버린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유럽이 중심이던 시대는 끝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